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너무너무 소름 끼치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져서 용기 내서 사연을 작성해 봅니다. 저는 정말로 평범하디 평범하게 살아온 한 여자예요. 대학생 때 아주 운 좋게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그 남자와 함께 거의 10년간 연애하게 되었습니다. 순이야, 너는 꼭 나랑 결혼해야 하는 거다. 우리 서로 아니면 결혼할 사람도 없고 나는 네가 너무너무 좋다. 남자친구는 사귀는 내내 저에게 무한한 애정을 줬어요. 저도 내가 오빠 아니면 누구랑 결혼하겠어. 나는 오빠밖에 없는데. 우리 둘이 결혼하는 것은 당연하지. 남친과 저는 대학교 커플이었어요. 그래서 대학 동기들도 다 저희 사이를 잘 알고 저 커플은 언제까지 연애하나, 언제 결혼하나, 이게 큰 관심사였지요. 오빠는 사실 똑똑하고 진취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회사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어 했지요.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런저런 공모전이 많으니까 항상 그 공모전에 참가해서 투자받고 지원금 받았는데 늘 제대로 안 되었어요. 최종 단계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게 된 거였지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순이야, 나는 꼭 사업으로 성공할 거야. 그래서 돈 많이 번 다음에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나 100억 벌 거니까 나만 믿어. 알겠지? 저는 남편의 그런 따뜻한 말, 그리고 진지한 말에 반했어요. 웃으면서 남편에게 말했죠. 알겠어, 오빠. 그렇게 결국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사업 준비하느라 있는 돈을 다 써버리고 빚밖에 없는 오빠는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오지 못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에휴, 그래도 기반이 잡힌 남자를 만나는 게 제일 좋을 텐데. 아무래도 사업하는 애들은 많이 불안하지 않니? 엄마 아빠는 그냥 순이 네가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 남자랑 결혼했으면 하는데. 그래도 순이 네 뜻이 강하니까 어쩔 수 없지. 다행히 부모님이 저를 이해해 주시고 제가 결혼하는데 돈을 보태줬어요. 신혼집이랑 다른 것도 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그나마 마련할 수 있었지요. 그렇게 결혼한 저희, 처음에는 참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돈 쓰고 생활비는 전부 제가 담당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니까요. 친구들은 야, 남식이 오빠 아직도 사업한다고 그래? 그게 벌써 몇 년째야. 내가 솔직하게 말해주면 10년 동안 성공 못하는 거면 그냥 10년, 20년이 더 흘러도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 웬만한 애들은 이미 초창기에 다 성공해서 회사 성장시키고 팔아먹었는데 네 남편은 아직도 10년 동안 삽질만 하고 있잖아. 동기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주 굳게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쌓고 제가 오빠를 밀어준 것도 있었기에 오빠의 사업에 대한 꿈을 쉽게 접으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제가 주말에 몰래 설거지 알바를 나가야 할 정도였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심적으로 참 힘들었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회의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남편이 저에게 당신, 우리 SK 합병 브랜드에서 우리 회사한테 10억 지원해준대. 이게 웬일이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셀프 반찬 구매 기계를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기계를 만들어서 프랜차이즈화를 하려고 이런저런 회사에 들러서 사업 아이템을 설명하고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회사에서 남편의 기획력을 굉장히 좋게 판단을 하고 믿고 맡겨도 괜찮겠다, 수익률이 잘 나올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남편에게 투자를 한 겁니다. 이거 기계만 만들면 나도 떼부자 될 수 있어. 이미 시장도 형성되어 있고, 와, 진짜 정말 힘들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투자금이 뚝 떨어지다니 너무너무 기쁘다. 남편은 뜨거운 눈물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오빠가 노력한 덕에 이렇게 귀한 기회가 오나 봐. 우리 절대로 놓치지 말고 이 기회 꼭 잡자. 남편은 거의 1년 동안은 집에 들어오지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고생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항상 각성 상태로 집을 나가고 집에 들어와도 사업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하다 보니 결국 기계를 만들어냈고 그걸 전국에 있는 매장에 공급하면서 빠르게 수익을 올린 거였어요. 첫 해에 매출 20억, 그 다음에 매출 130억이었으니까 말 다 한 거지요. 거의 6배가 넘는 성장을 일궈낸 겁니다. 그렇게 남편은 10년간의 고생을 마치고 떼부자가 되었어요. 그 회사를 4년간 운영하다가 대기업에서 거액을 주고 회사를 넘기라는 제안을 받고 남편은 자기가 연구한 기술이랑 회사 운영 방식 등등 모든 것을 넘겨줬습니다. 팔아버린 거죠. 남편도 그때는 지친 상태였고 조금 편하게 살고 싶다는 욕구가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자기야, 우리 이제 부자 되었으니까 즐기자. 우리 인생 즐기면서 살자. 남편은 저에게 카드도 주고 일하는 것도 그만두게 하고 맨날 백화점 쇼핑이나 아니면 즐길 수 있게 항상 돈을 넉넉하게 저에게 주었어요. 친구들은 너 진짜 남편 잘 만났네. 어떻게 그런 드러나지 않은 보석을 찾아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빵 터트리냐? 내 친구 남편들 중에 네 남편이 진짜로 제일 잘 됐다. 최고다 진짜로. 와, 역대급인 것 같은데? 10년간 고생하다가 갑자기 딱 100억 버는 게 쉽냐고. 그거는 거의 기적이야. 제 친구들도 다 저를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저도 그런 반응이 싫지 않았고 오히려 좋았지요. 그래서 저는 평생 행복할 줄 알았어요. 내 남편 돈도 많이 벌었고 나는 남편 덕에 일도 그만두고 쇼핑이나 즐기면서 한적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요, 그 행복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남자들은 돈 벌면 사람이 바뀌는 게 맞나 봐요. 아직도 어이가 없네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돈을 쓰면 남편의 핸드폰에 문자가 가는데 항상 제가 돈을 쓸 때마다 남편이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뭔 그렇게 돈을 많이 쓰냐? 왜 돈을 그딴 식으로 쓰냐? 뭐 이런 막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했지요. 나한테 돈 쓰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버린 게 저에게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중적으로 보였어요. 슬금슬금 머리에서 열이 올라온 저는 남편이랑 다투는 날들이 많아졌고 싸움이 심해지자 심지어는 별거를 생각할 정도였어요. 돈이 많아진 남편은 기세등등하게 되었고 오만해져서 저를 무시하기도 했거든요. 남편 덕에 회사도 안 다니고 맨날 쇼핑하고 인생 즐기면 내가 한마디 하면 납작 엎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뭔 그렇게 말이 많아 사람이 짜증나게 진짜. 남편의 말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죠.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맞나? 10년 넘게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변하나 싶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하더라고요. 진짜로 너무너무 열받았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무렵 우연히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된 거였어요. 제가 남편의 차를 잠깐 빌려서 부모님 댁에 가야 할 때가 있었어요. 저는 면허가 있긴 하지만 운전하는 게 무서워서 차를 안 샀거든요. 오랜만에 남편 차를 타서 운전하려고 하는데 핸드폰 내비가 안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내비를 켜고 집 주소를 누르려고 하는데 그 내비에 이상한 집 주소가 찍혀 있더라고요. 아니,
이 집은 도대체 어디길래 맨날 시도 때도 없이 남편이 여기로 가는 거야? 아니, 뭐, 거의 몇 달 내내 그 집으로 매일 출근 도장 찍은 거잖아. 저는 여자의 직감이 딱 느껴졌습니다. 아, 이 사람 불륜하는구나. 나 몰래 다른 여자 만나고 이제 돈 많다고 다른 여자랑 이렇게 노는 거구나. 그래서 나한테 무뚝뚝하게 굴었고 내가 무슨 돈 쓸 때마다 잔소리하고 나 필요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때 저는 배신감에 손이 떨리더라고요. 겨우 마음을 추슬러서 친정에 가서 볼일을 보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비에 있는 주소를 저는 택시 타고 가봤어요. 딱 4세대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 몰래 들어가서 우체통을 보았어요. 딱 봤을 때 202호에 사는 것 같더라고요. 야, 여기가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운 여자가 사는 곳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전 집으로 가서 남편이 자기만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잠들었을 때 전 남편의 핸드폰을 뒤졌고 거기서 비트윈이라는 어플을 발견한 겁니다. 커플들끼리 주고받는 비밀 대화 어플이었는데 거기서 모든 내용을 제가 알게 된 거였지요. 남편의 불륜녀는 10살 연하 의사였고 갓 의대를 졸업하고 작은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얼굴도 이쁘고 나이도 어린 그 여자가 왜 늑탱이인 제 남편을 만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딱 하나였지요. 내 남편의 돈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에게 자기야, 나 진짜 자기가 좋다. 자기처럼 능력 있는 사람 내 인생에서 본 적이 없어. 우리 애기 의사 수련하느라 너무너무 힘들었어. 나만 믿어. 오빠가 서포트 장난 아니게 해줄게. 마누라랑 이혼하고 당신 내조해줄 거야, 내가. 병원도 차려줄게. 그러니까 오빠 배신만 하지 마. 아주 둘이 서로 짝짝꿍 개 지랄을 떨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카톡 대화창을 보는데 열받아서 아주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와, 진짜 남편 미쳤구나. 10년 사귀고 결혼 생활한 나를 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운다고?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고 있던 남편의 얼굴을 손으로 퍽 쳤습니다. 부풀어 오른 밀가루 반죽 손으로 치대는 것처럼 저는 자는 남편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깜짝 놀라서 일어났고, 일어난 그 순간 저는 찬물을 얼굴에 확 뿌리면서 말했죠. 야, 늑탱이, 썩어 빠진 오이 같은 놈아. 네 주제에 10살 연하 의사 만나니까 신나냐? 마누라 두고 돈으로 여자 꼬셔서 불륜질 하니까 좋냐고. 아이씨, 왜 남편 핸드폰을 몰래 보고 난리야? 왜 내 사생활에 간섭하는 건데? 남의 핸드폰을 보는 건 안 되지. 끝까지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왜 자기 핸드폰을 본 거냐고 미쳤냐고 하면서 바락바락 우기더라고요. 저는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어요. 전 최소한 미안해 자기야, 그게 아니라 하면서 변명할 줄 알았거든요. 아주 7살 꼬마가 바락바락 소리 지르는 것처럼 얼굴이 시뻘개져서 지 핸드폰 봤다고 난리치는 남편을 보니까 너무 싫었습니다. 썩어서 쭈글쭈글해진 오이가 소리 지르는 것 같았어요. 입냄새도 장난 아니었고요. 내가 왜 이렇게 못생긴 남자를 좋아했냐. 자존심 상해. 잘생긴 남편이 바람 피우면 자존심이라도 안 상하지. 어디 길에 채인 돌덩이처럼 생긴 놈이 바람 피우니까 더 짜증나네.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남편 멱을 잡고 막 흔들고 입고 있던 잠옷 손으로 푹 찢어버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신혼집, 그 집에서 남편 나가라고 소리치고 단소로 남편 허벅다리 퍽퍽 때리면서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열받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옷도 벗겨진 채로 집에서 쫓겨났고, 전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집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남편은 복도에서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당신 성격이 이렇게 다혈질이고 개차반이니까 내가 순하고 착한 여자랑 바람 피운 거야. 알겠어? 그래. 나도 이제 돈도 많아졌고 급도 높아져서 당신 아니어도 좋은 여자 많이 만날 수 있어. 나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이랑 살고 싶다. 이혼하자. 이혼하는 게 우리한테 좋겠다. 나도 이쁜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남편의 이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저는 결국 대문을 열고 복도에 서 있는 남편을 발로 까면서 미친놈, 끝까지 미친놈. 나를 배신해? 너 천벌 받을 거야. 엉엉 울면서 제가 진이 빠지도록 소리를 지르니 옆집에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건이 일단락되었지요. 동기들은 제 소식을 듣고 와, 미쳤다. 어떻게 돈 벌었다고 10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를 버릴 수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진짜 화가 난다. 이건 아니야. 동기들은 다들 제 남편 차단하고 아예 연을 끊었어요. 불륜남은 상대도 할 필요 없다고 하면서요. 다행히 다들 제 편을 들어주고 저 대신에 남편 뒷담화 까준 덕에 제 마음에 어느 정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그 상간녀에게는 상간녀 소송을 걸었어요. 하지만 상간녀는 제 전남편 돈을 믿었던 것인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고 제 전남편도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서 이혼 소송에 어마어마하게 힘을 썼어요. 남는 게 돈이다 보니까 엄청난 변호인단을 선임해서 지 유리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려 돈을 받아야 했는데 결혼하고 산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집의 일부를 남편에게 줘야 했어요. 그리고 양육권도 뺏겼습니다. 어린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쪽 변호인단이 어찌나 말을 청산유수로 하면서 아이 양육권을 주장하던지 법정에서 볼 때는 저는 백수였고 남편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사람이었으니까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긴 거죠. 이혼 후 아들은 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양육권 분쟁은 의미가 없게 되었지만 하여튼 저는 아들도 잃고 양육권도 뺏기고 그나마 있던 돈은 남편에게 또 분할해줬기에 속이 터지는 입장이었지요. 반면에 남편은 자기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면서 그 연하 의사랑 결혼식을 올리고 맨날 해외여행 가는 사진을 업로드해서 제 복창이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회사도 그만두고 경력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는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는 게 그야말로 일이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속이 터지던지요. 부모님한테 나 먹고 사는 거 힘들다고 말하기도 싫고 이미 이혼해서 속썩였는데 또 취업 관련 문제로 속썩이기 싫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알바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버티다가 지인의 소개로 장의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어요. 어차피 여자 혼자서 살면 기술이라도 배워야 하는 게 요즘 대한민국 현실이야. 내가 아는 사람이 장의사 교육하는데 이거 한번 받아보든가. 솔직히 저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벼랑 끝에 있는 심정이라서 장의사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교육을 받으니 생각보다 이 일이 진지하고 누군가의 마지막을 책임져 주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깨가 무거워지더라고요. 배우면 배울수록 저랑 적성에 잘 맞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보다 보니까 제 내면에 있었던 사소한 고민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고 저한테는 꽤나 마음에 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장의사라는 일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었지요. 이야, 순희 씨는 이게 적성에 맞나 보다. 여자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그래도 열심히 잘하네. 오히려 이런 일은
여자가 끝까지 잘하더라고. 참 오랜만에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우리 팀에 들어와서 아주 기쁘네. 고인의 마지막을 챙기는 일이니 우리가 유가족들을 대신해서 엄숙하고 진지하게 잘 해보자고. 팀장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팀장님 덕분에 장의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혼 이후에 거의 몇 년간 이 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고 있었어요.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제 눈앞에 남편이 하얀 면포에 쌓여서 나타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갑자기 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에휴, 나는 젊은 사람이 여기 영안실에 들어올 때가 가장 마음 아파. 요즘은 다들 어르신들이 왔는데 다시 또 젊은 사람들이 나타나네. 이렇게 일찍 왜 죽어버린 건지 부모님은 얼마나 속상하실지 순희 씨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 지나서 경력 쌓이면 어른들 염하는 일은 감정의 동요가 안 생기지만 어린아이들 염하는 일은 항상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 그리고 30대만 되어도 뭔가 뒤숭숭하고 이렇게 일찍 죽는데 아등바등 살면 뭐하나 싶다. 저는 팀장님과 함께 염하는 곳에 들어갔는데 면포를 걷고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거기 누워있는 겁니다. 야! 뭐야? 이 사람이 왜 여기 누워있어? 진짜 뭐야 이거? 저는 말 그대로 손이 달달달 떨리더라고요. 제 남편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린 채 누워있는 거였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남편이라니 무슨 말이야? 아니 팀장님, 이분 제 전남편이에요. 10살 연하 의사랑 바람나서 10년 연애한 저 버리고 이혼한 사람인데, 아니 이 사람이 왜 여기 온 거야? 뭔 일이야? 저는 충격받아서 팀장님에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아무래도 저 못할 것 같아요. 이번에 염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혼한 지 꽤 되었는데 이건 진짜 제가 못할 것 같네요. 팀장님은 아무래도 그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 저에게 말해주셨어요. 장의사가 되어서 그래도 별의별 일을 다 겪고 심적으로 흔들릴 때도 많았지만 많이 단단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눈앞에 전남편이 보이니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도 잘 모르겠고 갑자기 왜 이 사람이 죽은 건지, 그리고 몸에 또 멍은 왜 그렇게 많았던 것인지 의문점들 투성이었죠. 저는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야, 오늘 나 충격적인 일 겪었다? 내 전남편 싸늘한 시신인 채로 내 앞에 나타났잖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왜 죽은지 니네들은 아냐? 아, 듣긴 들었어. 그 오빠 돌아가셨다고. 내가 듣기로는 그 여자의사랑 관련 있는 것 같았는데 검찰 쪽에서는 가스 중독으로 결론 내렸고 여자의사 쪽이 네 전 시댁 사람들한테 자기가 의사라서 잘 안다고 부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부검하면 시체 망가지고 엄청 힘드실 거라고, 뭐 그래서 안 한다고 하더라고.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 뭔가 쎄한 직감이 들었죠. 그래서 뭔 정신인진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날 전 시모한테 바로 전화를 한 거죠. 어머님, 저예요. 다 들었어요. 오빠 죽은 거. 아직 염하고 있죠?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부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팀장님이 염하면서 시체에 멍이 너무 많다고 이상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10살 연하 의사 안 믿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여자 보통 여자 아니에요. 어머님은 저의 말을 듣고 흔들리는 듯 했어요. 결국 어머님은 저에게 알았다고, 다시 부검 요청해보겠다고, 네 말을 들어보니 단순 가스 중독이 아닐 것 같다고 말한 거였죠.
그렇게 전 남편은 다시 부검을 받게 된 거고, 거기서 소름 끼치는 사실이 발견된 겁니다. 남편의 몸에서 안락사 할 때 쓰이는 약물이 발견된 거였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해서 아니 이걸 어쩌면 좋니? 도대체 무슨 일이니? 내 아들이 살인을 당했다니. 저는 직감적으로 그 여의사가 100% 범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여의사는 끝까지 가족들이 부검하는 것을 목숨 걸고 말리는 사람이었거든요. 부검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시체가 얼마나 손상 많이 되는지 아냐고, 곱게 해서 매장해야지 이건 죽은 사람한테 할 짓이 안 된다고 하면서 길을 쓰고 막았나 봐요. 에휴,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도 의사 며느리 이야기 듣다가 속아서 이렇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가 시작된 거였어요. 원래는 전 남편이 우울증과 심적으로 불안감 때문에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거고, 몸에 산소가 부족해서 결국 이렇게 숨이 끊겼다가 첫 번째 소견이었는데, 부검 결과 몸에서 안락사 쓰일 때 쓰는 약물이 발견되고 가스에 노출된 시간보다 죽은 시간이 훨씬 더 전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사건은 다시 되돌아가게 된 거죠. 이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누군가 타살을 하고 자살처럼 사인을 꾸민 거다라고요. 당연히 유력한 용의자는 그 10살 연하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의사답게 아주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더라고요. 남편이 먹는 약 중에 뭐 신경안정제랑 이런저런 약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안락사에 쓰이는 약물이 들어있는 거 아니냐, 화학적 반응이라는 게 어떤 약물끼리 함께 먹느냐에도 크게 달라지는데 왜 그걸 간과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소명을 했나 봐요. 그런데 거기 국가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상간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의학적 지식이 많잖아요. 바로 상간녀가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경찰들은 세세하게 수사를 시작했고 속속들이 증거들이 나온 거였습니다. 일단 상간녀가 근무하는 병원을 싹 다 압수수색했나 봐요. 거기서 약 관리하는 곳 장부로 싹 다 털고 결국 마취제로 사용하는 약물이 하나 비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알고 보니까 상간녀는 제 전남편에게 마취약을 몸에 주입하고 그렇게 일을 꾸민 거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제 인생에 상처를 주고 정말 똥을 투척한 최악의 남자였지만 막상 이렇게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니까 허망하고 제 마음도 다 우울하더라고요. 사실 너무나도 증오하고 미운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경찰 수사는 더 강화되었고 증거를 잡은 경찰은 검찰에 구속 수사를 요청해 그 상간녀는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벌인 상간녀가 왜 그런 짓을 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어요. 형사는 에휴, 그 여자가 완전히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더만요.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해서 창문 있는 방에서 살아본 적이 없고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이랑 욕망이 그득그득했나 봐요. 그 욕망 때문에 의사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고자 했는데 의사라는 게 명예만 있지 돈을 많이 버는 것은 힘든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심적으로 힘들었던 거죠. 나는 왜 의사인데 돈을 못 벌지? 어떻게 하면 100억 넘는 부자가 될 수 있지 하다가 순희 씨 전 남편을 꼬신 거고 나이도 어리고 능력도 좋은 여자가 자기를 좋아하니 남편분도 넘어가신 거죠. 결국 두 분이 결혼하시고 그 상간녀가 남편분의 재산을 혼자서 다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벌였나 봐요. 저도 뭐 이런 경우는 처음 봤네요. 의사가, 능력도 있는 의사가 이런 짓을 벌인 게 진짜 놀랍습니다. 순희 씨가 장의사가 아니었다면 한 사람만 억울하게 죽은 꼴이 된 거네요. 에휴. 형사의 말을 듣고 저는 모든 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 그 여자도 제 남편의 재산을 보고 접근한 거였습니다.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어린애가 자기 좋아한다고 실실거리면서 아내를 버린 거고요. 어머님은
아이고, 내가 미쳤지. 우리 아들을 그딴 살인마한테 장가보내고 내가 미쳤다. 의사 며느리가 뭐라고. 내가 미쳤어. 미쳤어. 어머님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어요.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결국에 나에게 피눈물 나게 했던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제 앞에서 무릎 꿇고 과거를 후회하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게 바로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구나. 나도 몇 년 전만 해도 어머님처럼 울었는데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없어지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날 힘들게 한 사람들 다 벌받았네. 저는 심지어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장이 살아서 그동안 내가 정성껏 염을 하고 마지막 길을 챙겨드린 그분들이 하늘에서 나를 가엾게 여겨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 다 복수해 주신 걸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에 나중에 들어보니까 상간녀는 1심에서 살인미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모르죠. 1심 판결이 2심에서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 여자는 의사에다가 머리도 좋아서 또 법꾸라지처럼 막 이리저리 도망쳐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참 무섭습니다. 제 주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가히 상상도 못했어요. 너무나 놀라서 입이 안 떨어지고 벌벌거릴 정도였죠. 그러다가 나중에 동창들이 말하더라고요. 야, 진짜 너도 인생이 참 기구하다. 상간녀한테 남편 뺏겼는데 상간녀가 남편을 죽이고 네가 해야 하는 복수 상간녀가 해준 거 아니냐? 그런데 결국 그 상간녀도 감옥 가고 이게 뭔 일이래? 너한테 상처 준 사람들 다 지금 죽거나 감옥 갔잖아. 조상신이 너 돕나 보다. 친구들은 다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힘 안 들이고 복수했다고. 조상신이 너를 돕는 거라고. 악한 사람이 잘 살고 약한 사람이 못 사는 시대에서 너처럼 정직하게 사니까 너 괴롭힌 애들이 다 망한 거라고 하면서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계속 찝찝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누군가는 자의가 아닌 타의적으로 목숨을 잃게 된 거니까요. 한참 동안 저는 충격에 빠져서 장의사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그 일터에 가는 게 저는 무섭더라고요. 어안이 벙벙한 채로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머님이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내가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너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벌 받은 것 같아. 10년을 넘게 연애하고 다른 여자를 만난 내 아들이 아주 크게 잘못한 거야.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바람 피운 우리 아들 편만 들었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 아무리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나도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짓을 벌인 우리 아들을 옹호하다가 이 지경까지 온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늦었지만 며느리인 너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구나. 어머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남편이 불륜을 저질러서 제가 속상한 마음에 어머님을 찾아가 어머님 아들이 바람 피웠다고요. 바람 핀 아들 때문에 저 죽을 것 같다고요. 아니, 어떻게 이래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의리도 없고 양심도 없냐고요. 저 죽을 것 같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엉엉 울면서 어머님에게 한풀이를 했지만 어머님은 저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러게 남편을 항상 만족시켜줘야지. 네가 맨날 꾸미지도 않고 아줌마처럼 다니니까 돈 많고 능력 있는 내 아들이 다른 여자한테 눈 돌아가는 거 아니니? 내 아들이 바람 피운 게 온전히 내 아들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 있니? 그렇게는 말 못하지 않겠니? 어쨌든
이 일에 대해서 너도 책임이 있는 거다. 그리고 아들 핸드폰을 왜 봐? 그냥 모르는 게 약인데. 나는 모르겠다. 우리 아들이 뭘 그리 잘못한 것인지. 그냥 남자의 본능대로 행동한 건데 뭐가 그리 문제인지 모르겠네. 운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다. 울지 마라. 저는 어머님의 말에 그때 상처를 크게 받고 정신과까지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장의사 일을 하면서 마음의 치유를 많이 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 저에게 그렇게 막말을 퍼부은 사람이 이제 와서 저에게 사과하는 꼴이 참 우스웠습니다. 저는 결국 어머님에게 아드님이 돌아가셨으니 어머님 안타까워서 제가 막말은 못하겠네요. 근데 어머님, 제가 아들이랑 이혼했을 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그 말 기억 못하시죠? 에휴, 세상은 아직 살만한 거 봐요. 상처 준 사람들이 결국 벌 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상황을 보니까요. 아드님은 딱 여기까지 살 운명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렇게 양심에도 없는 행동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꼴 저는 절대로 보지 못했거든요. 차라리 잘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 저한테 연락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고, 이제 제 인생에서 전 남편의 존재는 지우고 싶네요. 너무 저에게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라서요. 이제는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전화를 딱 끊었어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너무나도 매정한 말을 한 것 같지만 결코 그게 아니었지요. 저는 이성의 끈을 잡고 냉철하게 말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사건을 마무리했고, 지금은 장의사로 활동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회사에 사무직으로 취업하게 되었네요. 차라리 이렇게 평범한 일을 하는 게 저에게는 마음이 더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행복 별거 없네요. 돈 많아봤자 뭐해요. 사람 잘못 만나면 인생 그냥 박살나는 건데요. 에휴, 참 씁쓸한 하루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 착하게 살아야겠네요. 선한 사람들한테는 선한 사람들이 모이고 악한 사람들한테는 악한 사람들이 다가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